호텔 로비를 가르며 울린 한 번의 폭음, 찰싹. 서연은 뺨을 감싸 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 앞에서 유라는 차갑게 속삭였다. 내가 감히 민혁이를 넘봐?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공기만 얼어붙었다. 그때 시어머니 영란의 발걸음이 천천히 로비를 가르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호텔. 지상 20층, 객실 300개를 자랑하는 이 5성급 호텔의 최고 경영자는 김영란이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영란은 매일 아침 7시에 호텔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영란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영란은 품위, 절제,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민혁을 키우며 이 호텔을 일궈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던 영란에게 비서인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10시에 부서별 회의가 있고 11시에는 신규 직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본사 임원진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네,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영란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외아들 민혁과 함께 찍은 작년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35살이 된 민혁은 현재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영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민혁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영란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최근 민혁이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31살의 여성으로 민혁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영란은 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민혁이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라며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화려하지도 뻔뻔하지도 않은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영란은 늘 신중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보고 천천히 판단해야지. 영란이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영란은 각 부서의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객실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란이 객실 관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92%입니다.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평점 4.7점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 직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영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네요.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해 주세요. 회의 후 영란은 평소처럼 호텔 각 층을 돌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레스토랑, 연회장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 영란의 습관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영란은
프런트 데스크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체크인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손님들의 불편사항은 접수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서요. 영란은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손님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온 사업가들이 로비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네. 영란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영란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가벼운 식단을 선호하는 영란은 샐러드와 연어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혁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서연이랑 같이 호텔로 갈게요. 서연이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영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아. 몇 시쯤 올 거야? 7시쯤 갈 예정이에요.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영란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연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오후에는 신규 직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영란은 직원 채용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란이 면접자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서비스로 유명한 이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훌륭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쯤 영란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호텔 로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오늘 저녁 일정 때문에 6시 반 이후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미팅을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영란은 시계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민혁과 서연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로비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인하는 손님들,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영란은 평소처럼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의 응대 자세, 로비 청소 상태, 손님들의 표정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현황은 만석입니다. 로비 매니저가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네요. 영란이 답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 쪽을 바라보니 민혁과 서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서연은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영란을 발견하고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란은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로비 한가운데서 찰싹 하는 날카롭고 강렬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 직원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란도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면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왼쪽 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비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뺨을 만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바로 앞에는 차갑고 도전적인 표정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영란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민혁의 전 여자친구 유라였습니다. 33살의 유라는 유명한 재벌가의 외동딸로 몇 년 전까지 민혁과 교제했었지만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한테 얼씬도 하지 마. 내가 감히 그 사람을 넘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 상황에 당황한 호텔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한테? 민혁은 급하게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혁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뺨의 따가움과 충격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민혁을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민혁이 왔네? 잘 됐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이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서연이한테 이런 짓을 해? 민혁이 화를 내며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뭐 하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있는 거야. 서연은 여전히 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과 모욕에 충격을 받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입 닥쳐. 유라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노리는지 다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라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장면을 보며 손님들은 당황해했습니다. 영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아직 정식으로 가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켜봐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로비 매니저는 영란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세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민혁이 옆에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만해, 유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영란이 나타났습니다. 영란이 단호한 표정으로 세 사람에게 다가가자 로비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영란이 차갑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영란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 호텔 사장님이시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저는 최유라라고 합니다. 영란은 유라를 차갑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 호텔의 사장 김영란입니다. 그런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라는 서연을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저희 개인적인 문제라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 호텔 로비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란의 단호한 어조에 유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치켜들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력이라니요? 저는 그냥 이 여자에게 충고를 해준 것뿐인데요. 충고라고 하시면서 뺨을 때리셨나요? 영란이 서연의 빨간 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서연이한테 이런 짓을. 민혁아, 조용히 해. 영란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사실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자, 민혁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유라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세요? 서연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제가. 또 변명하네. 유라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란의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분노라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서연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민혁을 만나는 것일까? 말을 더하기 전에 당신이 방금 한 짓에 대한 설명부터 하세요. 영란이 유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금세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민혁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민혁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고 하시면? 유라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 봤거든요. 영란이 휴대폰 화면을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닮은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몇 년 전에 대기업 임원 꼬셔서 돈 빌리고 잠적한 전적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유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사장님, 보셨죠? 이런 여자가 민혁이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란의 눈매가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의심,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게 정말인가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저 사진 처음 봐요. 정말 저 아니에요. 민혁이 화를 내며 유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짓말로 서연이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이 조작된 거라는 말이야? 영란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라가 보여준 증거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란의 마음속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연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민혁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유라의 말처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서연은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로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보여준 사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영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저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유라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된 거라는 말이에요?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문 기사처럼 보이는 화면과 함께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장님. 대기업 임원 사기 피해액 수억 원이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서연과 닮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고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제 난 건가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3년 전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대기업 임원을 꼬셔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거죠. 서연이 급하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해외에 있었어요. 회사 연수로 일본에 있었다고요. 증거 있어요? 유라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민혁이 서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라, 너 이상해.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서연이를 괴롭히는 거야? 유라는 민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근거. 유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이 여자가 최근에 대출받은 기록들이야. 내가 사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생활비 때문에. 생활비? 유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생활비? 영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대출을 받으신 게 사실인가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유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죠? 이제 인정하네요. 민혁이 당황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 여자가 민혁이한테 접근한 방법도 이상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어요. 민혁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힌 거죠. 서연이 깜짝 놀라며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냐고 유라가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 영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의 반응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 씨,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나요? 영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로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혁의 얼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그럼 정말로.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유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뻔뻔하네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속여놓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영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믿고 싶었던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 씨, 영란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지만 민혁 씨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진짜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연의 고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영란은 실망감과 분노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벌컥 열리며 민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미 민혁은 여기에 있었는데 또 다른 민혁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방금 들어온 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민혁은 이미 로비에 있었는데 왜 또 들어오는 것일까요? 민혁아, 너 벌써 여기 있었잖아. 영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로비에 있던 사람은 민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라와 함께 있던 남자는 민혁과 닮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민혁이 로비 상황을 보자마자 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라, 너 또야? 왜 이렇게까지 구는 거야? 유라는 민혁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왔구나. 잘 됐어.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이 여자의 정체를. 정체? 무슨 소리야? 민혁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사기꾼이야, 사기꾼. 민혁은 서연의 빨간 뺨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 서연이한테 손댔어? 손댔다니,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린 거지. 미쳤어?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러자 유라는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고?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가 서연을 반대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거든.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어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했잖아요, 어머니. 서연이를 민혁이 곁에서 떠나게 해달라. 대신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이야? 영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없다고요? 유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통화 기록은 뭐예요? 화면에는 분명히 영란의 번호로 된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유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믿어줘, 미녀가. 하지만 이미 로비의 시선은 영란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와 유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 안 했어? 정말이야. 나는 유라한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서연아. 나는 정말.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모르쇠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안 했어. 영란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증거들과 교묘한 말들 때문에 상황은 영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매니저는 영란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민혁 씨 서연이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증거 있어요. 서연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또 무슨 변명거리를 만들어낸 거야? 아니에요.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유라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주 전부터 계속 온 것들이었습니다. 민혁이랑 다시 만나야 하니까 내가 사라져. 아니면 내가 널 박살내겠어. 너 같은 애가 민혁이 옆에 있으면 안 돼. 알아서 포기해.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민혁이한테 접근하지 마. 순식간에 로비의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유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더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메시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협박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민혁이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폭로하겠어.
가짜 증거라도 만들어서 널 망쳐놓을 거야. 영란이 메시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더 속상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혁이 화를 내며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유라, 너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아니야. 그건 진짜 조작이야. 유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보낸 음성 메시지까지 재생했습니다. 박서연, 내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유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서연이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라가 사설탐정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 뒷조사해줘. 약 좀 찾아서 알려줘. 영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아 영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에 민혁 씨께 접근한 방식이 좋지 않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속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숨기려던 게 아니라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였어요. 영란은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말하지 않았니?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면서 어머님께서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더 큰 오해를 받을까봐 무서웠어요. 영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이렇게 여린데 내가 뭘 본 거지? 민혁이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서. 유라는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믿지 마.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영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가짜 전화를 했다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유라 씨가 성대모사를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녹음한 거예요. 어머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저를 모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녹음에서는 유라가 영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서연이를 민혁이에게서 떼어놓아야 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라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계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영란은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자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영란은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증거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아무도 유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거들 앞에서 유라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결단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유라 씨, 영란이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유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라는 영란을 보며
여전히 당당한 척했습니다. 네, 사장님.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알아주시죠? 영란은 유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호텔에서 나가세요. 뭐라고요?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리지 않았나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줌마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계시면서 영란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란의 단호한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건드리면 나는 끝까지 갑니다. 영란이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란의 위엄과 결단력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유라는 영란의 단호함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정말로 민혁이를 속인 건 맞잖아요. 그것과 당신이 한 짓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났어. 민혁아, 내가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저 여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었어요. 영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안해. 유라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호텔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란이 미리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였습니다. 순수한 마음, 따뜻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영란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님이 민혁 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영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를 의심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호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영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질까봐 걱정되는데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이분을 정중하게 호텔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출입을 금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보안 요원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영란은 유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일 텐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해치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유라는 영란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영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민혁이는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그건 민혁이가 판단할 일입니다.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유라를 향해 다가가자 유라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모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유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란은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심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요. 민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라가 떠나고 난 후 호텔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나자 영란, 민혁, 서연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두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영란은 깊게 숨을 쉬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뺨이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영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아니야.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민혁이에게 다가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민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물론이지. 영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란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숨길 필요도 없어요. 영란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이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호텔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민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해결됐어. 영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줄래?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민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영란이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영란이 민혁과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자. 네, 좋아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길에 영란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떤 결혼식을 꿈꿔봤니?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호텔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민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 그런 계획을? 당연하지. 좋은 며느리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세 사람이 레스토랑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영란은 서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취미, 꿈 등 진정으로 서연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 과외를 해주세요. 검소하게 사시지만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럼 곧 뵙고 싶네.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영란은 서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민혁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목걸이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서연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님 정말 소중히 할게요. 영란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호텔 로비에는 막장 같았던 폭풍 이후 따뜻한 평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 저기 아이들 좀 봐. 민수의 묘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쌍둥이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있었다. 경희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릎에 주저앉았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여기 우리 아빠 만나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근교 노원구의 오래된 단독주택.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3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경희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채소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낡은 우편함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한태준과 아내 이경희는 아들을 잃은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경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 벌써 열해네. 경희가 거실로 가서 아들의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32살의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계획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경희가 사진을 향해 말하며 물 한 컵을 올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안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8살의 나이와 오랜 육체 노동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셨어요? 경희가 안방을 향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태준이 짧게 대답하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경희가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즐겁게 식사했는데 이제는 수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작업복을 챙겼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태준에게는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태준이지만 아들을 잃은 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경희가 태준의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응. 태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유머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민수를 잃은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지도 오래됐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출근하고 난 후 경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민수의 방은 경희에게 유일한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방 청소해 줄게. 경희가 민수의 방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 옷장 속의 옷들, 모든 것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면서 경희는 아들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민수가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가끔 그 일기를 읽으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에 대한 고민, 연애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걱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했는데. 경희가 일기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난 후 경희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대화는 경희에게 유일한 사회적 접촉이었습니다. 경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옆집 아주머니인 박술래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저냥 지내죠. 술래 씨는 어떠세요? 우리야 뭐. 그런데 요즘 태준 씨는 어떠세요? 요즘 더 조용해지신 것 같던데. 경희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침묵과 우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좀 그래요. 다음 주가 민수 10주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10년이나 됐나요? 시간 참 빠르네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경희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우편물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의문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고 주소도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경희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요즘 현장 일이 줄어서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경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경희가 봉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준 씨, 오늘 이상한 우편물이 왔어요. 뭔데? 발신인도 없고 좀 이상해요. 하지만 그날 밤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경희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은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하얀 봉투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사진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우편물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가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들 민수의 묘지 앞에 서 있는 두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검은 정장을 입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뒤편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이었습니다. 경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희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모르는 아이들이 민수의 묘 앞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태준 씨. 경희가 급하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태준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이거 봐요. 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발신인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 누구예요? 왜 우리 민수 묘 앞에? 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뒤집어 보더니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진실은 묘지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적혀 있네. 진실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죠? 태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의문의 사진이 나타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민수의 묘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민수를 알고 있는 건가? 경희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의 눈매가 민수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경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설마야?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태주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분명히 선영공원 묘지였고 민수의 무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아이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걸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의 화질이나 색감으로 봐서는 최근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도 깔끔했고 날씨도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민수묘에 다녀간 거네요. 경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보자. 지금요? 응.
이 사진이 뭔지 알아봐야겠어.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증과 불안함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해요. 태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 먹고 바로 가자. 태준이 결심했습니다. 네, 그럽시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진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맛도 나지 않았고 마음만 급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오늘 가볼게. 경희가 민수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태주는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묘지에 가는 길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준비됐어? 태준이 경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서며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연 오늘 묘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이 신비로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선영공원으로 향하는 길, 경희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태준 씨, 혹시 민수가 우리 모르게 결혼했을 수도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길 리가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공원 묘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묘지 특유의 쓸쓸함은 여전했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익숙한 길을 따라 민수의 묘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민수 있는 곳이야. 태준이 경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다녀간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사진 속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묘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준과 경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대로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쌍둥이 남자아이 2명이 민수의 묘 앞에서 깊이 절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정중한 자세로 절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있네요. 어린 것들이. 왜 우리 민수한테?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뒤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에서 모성애가 느껴졌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절을 마친 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민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요. 다른 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희는 충격으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민수를 아빠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도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얘들아, 누구니?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여성이 아이들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우리 민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의 아버지시죠?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경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숨긴다는 게 뭔 말이에요? 태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수 씨. 여성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민수의 뭐요? 경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입니다. 여성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 맞죠? 사진에서 봤어요. 아이가 작은 지갑에서 꺼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는 민수와 여성, 그리고 갓난아기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10년 전에. 여성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10년 전이라고요? 경희가 되묻었습니다. 그때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가 죽기 직전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가족은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경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순간 태준과 경희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묘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만남 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아이들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날 불쑥 찾아와서. 여성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민수가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거예요? 네. 여성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태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민수 씨의 아들들입니다.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와 연인이었어요. 연인?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연인이 있었다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셨나 봐요. 왜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처지가 복잡했거든요. 태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경희가 출생신고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민준, 한민호. 성이 한시네요. 네, 민수 씨 성을 따랐어요. 태준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출생일자는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죽기 직전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민수 씨는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지영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경희는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쌍둥이 중 큰아이인 민준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진짜 아빠 아들이에요. 작은아이인 민호도 경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사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작은 앨범에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경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지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결혼한 상태라고요? 경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태준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불륜을... 아니에요. 지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끝난 상태였어요. 민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경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민수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어린 시절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 많이 그리워해요. 민호도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줘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민수의 아들들이라면 자신들은 10년 동안 손자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민수이. 경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친자 확인서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민수 씨와 함께 검사를 받았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민수와 쌍둥이들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말이네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알려드려서. 경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구나. 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묘지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후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음료수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영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요? 지영이 깊게 숨을 쉬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아, 잠깐 저기서 놀고 있을래? 민준과 민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 카페 한쪽 놀이공간으로 갔습니다. 지영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고. 그거 사고가 아니었어요. 태준과 경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주위를 살피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사건이요? 네, 회사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이었어요. 민수 씨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비리요?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들과 누군가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맡긴 거예요.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공개하라고. 경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벌 2세의 비리 증거들이에요. 민수 씨가 회사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벌 2세라고요? 네,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남편이 민수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제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었고, 그래서 사고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누군가의 의도였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해당한 거예요?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민수 씨가. 태주는 주먹을 꽉 쥐고 땅을 내려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게 사람이었다는 거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희가 지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까지 해칠까봐.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숨어 다니며 살았어요. 태준이 서류들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확실한 건가요? 네, 민수 씨가 몇 달 동안 수집한 것들이에요. 회계 조작, 정치인 로비, 불법 정치자금까지. 경희는 민수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수 씨는 마지막까지 용감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때 민준과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경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세요? 경희는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민수의 아들들이라면 아버지를 잃고 10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 경희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 민수의 죽음을 밝혀야죠. 지영이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자 경희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경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아들들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 순간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영 씨죠? 오늘 묘지에 갔다면서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조용히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영이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태준과 경희도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영이 불안해했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카페에서 위협적인 전화를 받은 후 네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주위를 살폈고 태준과 경희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할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영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남긴 게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다고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민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태준의 집에 도착한 후 지영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타나자 태준과 경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경희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영상 속 민수는 피곤해 보였지만 의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영이와 아이들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태준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이고 곧 아이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지영이의 남편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화면 속에서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경희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왜 혼자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곧 아빠가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지영이가 곧 출산 예정이거든요. 꼭 데려갈게요. 기다려주세요.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영이와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그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영상이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더욱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제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민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태주는 깊게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경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인 나쁜 사람이에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박 형사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꼭 잡아줄게.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오랜만이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남편 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경찰서에 있지?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가져간 자료들 모두 조작된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지영이 전화를 끊고 떨렸습니다. 저희를 감시하고 있어요. 박 형사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수사 체계가 바뀌었어요.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박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최유진의 체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야. 한민수가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치려고 했던 거라고. 하지만 민수가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몰래 녹음한 대화에서 최유진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민수를 조용히 처리해. 사고로 만들어. 법정에서 이 녹음이 공개되자 최유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태준과 경희, 지영과 아이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한민수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습니까? 저는 최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정에는 민수의 목소리도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경희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에게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인이 된 한민수 씨의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최유진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는 무죄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영이 태준과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경희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민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원수를 잡았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태주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민수도 마음 놓을 거야. 1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주세요. 민호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민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겠어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경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아이들이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수의 10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태준과 경희, 지영과 아이들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서 찾아가는 제사였습니다. 선영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렸고 단풍잎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묘 앞에는 경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왔다. 태준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컸어.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어. 민준과 민호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잡았어요. 민준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지영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이제서야 아이들을 부모님께 데려왔네요. 제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묘지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민수의 묘가 보였고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준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숨어 살기만 했거든요. 경희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내 아빠 대신 너희 지켜줄게. 정말요? 지영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어. 민준과 민호가 동시에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민호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경희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태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는 오랜만에 큰 상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늘어났으니 음식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에요. 민호가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민준도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경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할 거야. 우리 손자들 첫 밥상인데.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태준의 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물 짓는 일을 해. 너희들이 살 집도 지을 수 있어. 우와, 정말요? 저희 집도 지어주세요.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자들 집은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줄게. 경희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 가르쳐 줄 수 있어. 너희 아빠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요리 배웠거든. 정말요? 아빠가 요리할 줄 알았어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라면 끓이는 건 정말 잘했어. 경희가 민수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영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떳떳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곳에 소개해 드릴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경희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학교 보내고 밥 차려주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분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호도 할머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진짜 사랑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손자들인데. 경희가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태주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걱정 말아라. 내 가족, 우리가 지킬게.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그 빛 속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경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걱정 말아라. 내 가족, 우리가 지킬게. 그날 밤 아이들은 민수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방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꿈만 같아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있을 줄 몰랐어. 민수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인가 봐요.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슬픔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고 민수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